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겨울 같은 추위와 한여름 같은 더위를 같은 달에 경험하고 있는 지금, 지구가 보내고 있는 신호에 우리는 얼마나 민감하게 귀 기울이면서 반응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이 51번째를 맞은 지구의 날입니다. 편리함을 목적으로 우리가 누려왔던 일들이 지구의 온도를 서서히 높였고, 그 때문에 지난 10년간 녹은 남극의 빙하가 전체의 13%입니다. 그리고 해수면은 해마다 3.3mm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는 조금씩 더 뜨거워지고 더 많이 녹고 있습니다. 지구에 사는 우리, 결코 누구도 이런 변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텐데요. 농업 현장에서도 지구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땅이 생명력을 되찾고 그 땅에 건강한 농작물이 자라게 하는 방법, 조금 더 번거롭고 좀 더 비용이 들지라도 지구 환경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땅이, 자연이, 지구가 전하는 간절한 호소를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되겠습니다. 4월 22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농업 현장에서도 지속 가능한 농업 방식, 또 환경을 살리는 방식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오래 걸리고 번거로워도 더 많은 자리에서 함께 실천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시면 채팅창 마련되어 있고요. 생방송 보고 들으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하고 싶은 의견 있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주셔도 됩니다.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새농퀴 마지막 힌트가 나가는 날이죠. 힌트 잘 들어보시고요. 퀴즈 정답 아시는 분들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20분을 추첨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경기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제품인 사과즙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의 다양한 선물을 드립니다. 자, 이번 주 새농퀴 그 마지막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십니까? 퀴즈 내는 성우 송기원입니다. 이번 주 새농퀴 정답인 이것을 고를 땐 겉잎이 연한 녹색을 띠고 들었을 때 묵직하고 단단한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한 통을 사면 생각보다 양이 많을 때가 있죠. 그럴 땐 절반이나 4분의 1 크기로 잘라서 파는 이것을 구입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만약 한 통을 사서 남은 것을 보관해야 한다면 가장 바깥에 있는 겉잎을 2-3장 떼내어 주세요. 그리고 남은 이것의 몸통을 감싸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더 오래 싱싱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보관법만 들어도 그거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도 혹시 아직도 모르겠다는 분들을 위해 강력한 음악 힌트 하나 드릴까요? 노래를 잘 들어보시면 자꾸만 이것 하나라고 하거든요. 배추 하나. 다들 잘 들으셨나요? 배추 하나.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새농퀴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갑니다. NBS 한국농업방송 김인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주거 시설 기준을 올해부터 강화했잖아요.
그런데 네. 농민들이 이걸 지킬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얘기 많이 했었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저희가 농수산뉴스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정부가 올 초부터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기준을 강화했는데 이를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준수할 방안이 마땅치가 않아서 농민들이 아직도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월 정부는 비닐하우스 안 가설 건축물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 고용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또 이 밖에도 농지에 지어진 가설 건축물 등 대부분의 농촌 외국인 근로자 숙소가 정부의 규제 대상에 해당되는 상황이라 농촌 지역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대책이 현장 상황과는 좀 다르다는 건데 그 사이에 절충안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그래서 최근 농식품부가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오는 3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신청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좀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빈집이나 이동식 조립주택의 개보수 비용, 또 설치 비용을 한 곳당 1,5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자격 요건이 있는데요. 고용 허가제를 통해서 1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하고요. 빈집이나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 부지를 확보하고 만약 임차를 할 경우에는 소유주와 7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겁니다. 네. 신청하려면 이런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건데 농가 입장에서 본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건가요? 네, 일단 집이나 땅 문제입니다. 빈집을 구하거나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렇게 며칠 사이에 바로 이걸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을 뿐더러 한 곳당 1,500만 원의 지원금은 실제 빈집을 개보수하거나 또 건축물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그 사업비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7년 이상 장기 임대차가 가능한 곳을 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현장을 취재한 결과도 농가 인근에는 일단 원룸 같은 주거시설이 대부분 없고요. 면 소재지나 읍내로 나가서 임대를 하려고 해도 소유주인 임대인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임차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음식 조리 방법 같이 그런 생활 양식이 내국인과 좀 다른 점이나 또 월세를 꼬박꼬박 받을 수 있을지 불안감이 좀 크다. 이런 현실적인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겠네요. 축산 농가들 사이에서 특히 이 대책이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 주거 환경을 악화시킨다 이런 말이 나온다는데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네, 축사관리사를 졸지에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일부 양돈 농가들은 정부의 주거 지원 사업을 비롯한 현재 정책들이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환경을 오히려 후퇴시키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르자면 현행대로 좋은 시설을 갖춘 축사관리사를 두고도 이동식 조립주택이나 빈집을 구해서 주거지를 옮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는 이렇게 농촌 현실을 고려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 환경이 쾌적하고 안전하고 깨끗하다면 농지 위에 지은 건축물이라도 일시적으로 좀 허가를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정책 방향이 실효성 있게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정부가 농지원부를 전면 개편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뀝니까? 네, 농림축산식품부가 어제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농지 소유와 이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농지원부 제도를 대폭 개편하겠다는 겁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기존 농지원부 작성 기준을 농업인별 작성에서 필지별 작성으로 또 농지원부의 관리 주체를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 소재지 행정청으로 바꾸는 겁니다. 네.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이번 개정은 농식품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농지원부 제도 개선 방안의 일환인데요.
지금까지 농지원부는 농업인별로 작성 관리돼서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또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만 농지원부 작성 대상이었던 만큼 소규모 농지는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이걸 이번 기회에 대폭 손질한다는 겁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면적 제한이 폐지돼서 앞으로는 소규모 농지와 비농업인 소유 농지 등으로 관리 체계가 대폭 확충될 전망입니다. 네. 또 농지원부는 그동안 별도 대장으로 관리돼 왔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농지원부를 떼더라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실적이나 또 농지 전용 허가 여부 같은 사항들을 확인할 수가 없었고 단순히 농업 경영 입증 자료로만 활용이 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공적 데이터베이스로 농지원부를 활용하겠다는 보관입니다. 네. 그리고 농지원부란 이름도 바뀔지 모른다고요? 네, 현재 농지원부라는 명칭을 앞으로 농지대장으로 변경하고요. 임대차 등 농지 이용 정보에 변경이 있으면 농지 소유자에게 변경 신청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국회와 협력해서 농지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농업인 본인 농지에 한해서만 조회가 가능한 농지원부가 앞으로는 필지를 기준으로 전 국민에게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 작업들을 위해서 농식품부는 그동안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모든 농지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조사를 벌이는 농지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새로운 농지 공적 정보가 활용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네. 자, 수입 농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들을 이제 국산으로 둔갑해서 파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 또 콩 문제가 나오는군요. 이번에도 콩 관련해서 사건이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국산 콩 가격을 좀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지난해 콩 재배 면적이 줄어든 데다가 장마가 무척 길었던 탓에 생육 부진으로 콩 작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콩 생산량이 전년 대비 20% 넘게 감소했는데요. 그래서 국산 콩 가격이 높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기준으로 국산 흰콩 35kg 도매 가격이 22만 3천 원대로 평년보다 26% 정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산 콩 가격이 올라서 외국산과의 가격 차이가 좀 크게 벌어지니까 외국산을 국내산인 것처럼 속이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하다가 적발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단속 과정에서 이게 적발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 2월 16일부터 한 달 정도 특별 단속을 벌였는데요.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가 60곳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공업체가 22곳으로 가장 많았고요. 음식점이 15곳, 노점상이 12곳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가공업체의 적발 건수가 음식점보다 많이 나온 점, 그리고 온라인 판매업체에서도 위반 사례가 나온 점이 눈길을 끄는데요. 특히 외국산 콩으로 제조한 된장을 무려 30톤이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서 6억 5천만 원을 챙긴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요.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네. 먹는 걸 좀 믿고 구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사례들이 자꾸 들려오면 애꿎은 업체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속과 처벌이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농기계 구매 자금 지원 소식이 있군요. 네, 서울시와 농협이 최근 서울시 농업인에게 농기계 한 대당 최대 1,000만 원의 구입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고령화로 인한 농가의 노동력을 절감해주고 농업 생산성은 높이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서울시 소재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입니다. 농가당 한 기종에 한해서 지원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지원금을 초과하는 차액은 농가가 부담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지원해서 신청이 되면 1,000만 원의 금액을 지원받게 되는 건가요?
농기계 가격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5천만 원 이하의 농기계를 구입할 경우에 구입비의 60%,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5천만 원 이상의 농기계를 구입할 때는 선정심의회를 통해서 최대 1,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농협조합원이 아닌 경우는 농기계 구입비의 30%만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원을 원하는 농가는 서울시 관내 지역 농협을 통해서 오는 5월 18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난해 선정된 농가는 84명인데요. 서울시는 최대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번 선정된 농가는 3년 동안 심사에서 제외하고 사후 관리도 엄격히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농수산 뉴스 NBS 한국농업방송 김인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건강한 식재료가 자라는 우리 땅, 우리 바다. 그 식재료를 생산하는 농부와 어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연밥상 임마름식가 하미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진짜 우리 요리에 빠질 수 없는 식재료죠. 멸치에 대한 얘기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정말 우리 집에 사실 멸치, 김 이런 거 없는 분도 없다 싶을 정도로 우리에게는 항상 그 낯익은 식재료인 멸치 이야기가 오늘 이어질 텐데요. 네. 지금의 딱 때가 이 멸치를 먹을 때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멸치철이군요. 네, 정말 이 때와 시를 놓치면 안 되는 맛 중에서 이 멸치는 요즘에 확실히 그 잡히는 그 양이 많이 줄긴 했다 그래요. 어디 가더라도. 그래도 요맘때쯤 먹었을 때 딱 맛있기 때문에 챙겨서 드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게 늘 불러와서 잘 모르는데 이름도 참 특이해요. 멸치. 네, 그만큼 정말 어느 지역이든 먹어왔다라는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행어, 잔어, 멸호치라 부르는 데도 있고요. 뭐 제주도 같은 경우는 멜, 그리고 경상도 쪽 가면 메르치, 그다음 매치, 뭐 열치, 뭐 잔살이라 불리기도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지역마다의 그 단어들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뭐 멸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미국에서는 이제 엔초비, 그죠? 그 엔초비라고 하면 우리 보통 뭐 파스타라던가 아니면 피자라든지 우리 서양 요리에서 빠질 수 없는 이 짭조름한 감칠맛을 주는, 네. 그래서 정말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멸치의 사랑은 정말 음식에서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멸치가 또 좀 신기한 게 네. 작은 건 정말 작은데 또 큰 건 손가락만한 것도 있잖아요. 이게 맞아요. 손가락을 넘어서 막 7cm 이상 막 넘어가는 것도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이 이름도 다르지만 해먹는 시법도 다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면은 새멸이라 그래서 1.5cm 이하 정말 눈에 잘 안 보이는 크기 있죠. 네. 그런 것들은 보통 약간 잘게잘게해서 이렇게 이렇게 동글동글 말아서 해 먹는 멸치 넣고 그렇게 먹는 조림으로 많이 드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멸이라 그래서 아이들이 먹기 좋은 그 볶음용 요리로 먹는 한 3cm에서 3cm 이하, 1.6cm에서 3cm 이하는 자멸이라 부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멸이라 그래서 제일 우리가 많이 먹는 크기일 거예요. 한 3에서 한 4.5cm 정도 되는. 그 다음에 4.7에서 7.7 정도 되는 크기는 중멸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약간 우리 왜 조금 큼직한데 고추장 막 찍어 먹는 그런 네. 흰멸치 있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이 멸치국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나 아니면은 이제 젓 담고, 아까 말했던 그 엔초비라고 하는 서양 절임, 하는 대멸은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7.7cm 손가락 마디보다 더 큰 그 크기를 대멸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거는 그러면 네. 크기에 따라 잡는 방법도 달라질 것 같고요. 네. 왜냐면 멸치가 우리 고등어도 그렇지만 잡히는 즉시 탁 죽기 때문에요. 그 자리에서 손질해야 되는 그
생선이기도 해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얼마나 신선해야 실은 이게 회로 먹는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뭐 우리 국으로 먹고 이런 거는 정말 신선해야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 잡은 멸치를 바로 찌기 위해서 큰 배에다가 가마솥을 걸고 다니는 배들도 종종 볼 수 있고요. 신기하네요. 네. 네. 그리고 제가 갔던 그 남해 쪽에 죽방멸치라 그래서 이 대나무로 이렇게 좀 촘하게 잘 짠 이 죽방염에다가 빠른 이 바다 속도를 이용해서 이 말씀드렸던 그 죽방염의 이 빠른 유속, 그러니까 바다 그 속도를 맞춰가지고 이 죽방염을 안에다가 배 안에 바다 안에다가 이렇게 설치해 두면은 이 싱싱한,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 큰 어망으로 잡으면은 멸치의 모양이 막 이렇게 좀 부서지거나 네. 쓰러지고 이럴 수 있는데 이 죽방염이 잡히는 정말 깨끗하고 그다음에 좋은 모습으로 잡혀서 이 죽방멸치는 아주 상당히 고가에 팔리고 있는 멸치이기도 합니다. 야, 그 옛날 방식으로 잡아서 모양도 유지하면서 가격도 높게 받을 수 있는 거군요. 예. 네. 뭐 지금도 냉동실 열어보면 크기별로 좀 멸치가 진짜 들어있을 거고 반찬통에도 무조건 뭐 볶음 멸치는 있을 텐데 야, 지금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비를 하고 있지만 네. 농부들과 어부들 손끝에서 처음에 잡혔을 때는 어떤 음식으로 좀 탄생을 했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하나씩 좀 소개를 받아볼까요? 네. 지금 말씀하셨던 사실 이 때와 시에 맞춰서 먹는 음식들이 특히나 정말 이 지역의 생산자들을 만났을 때 제일 신선할 때, 그 제일 맛 좋을 때 먹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멸치 음식도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보통은 쪄서 양념 넣고 버무려 먹거나 아니면 볶아서 먹는 건 사실 우리가 거의 마른 멸치로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먹는 음식 좀 방법인데요. 딱딱하게 먹죠. 예. 그렇죠. 근데 제가 정말 이 발품으로 만났던 이 입맛 음식들은 정말 음식법이 간단했는데 그게 바로 이 신선한 생선들은 사실 육수도 필요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산에서는 시래기, 저도 참 시래기 밥도 좋아하고 하는데 이 많이 부드러운 쪽에 열무만 잘 말려, 무청만 잘 쪄서 말린 이 시래기는요, 정말 씹는 맛도 부드러운데, 여기에 멸치를 넣고 바로 푹 구워 먹으면, 우리 왜 추어탕이 주는 그 깔끔하면서도 깊은 맛 있죠. 네. 그런 맛이 있어서 예전에 제가 봤던 그 부산의 음식 풍경 중에서 정말 많았던 게 이 멸치 시래기국이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그 오일장이라든지 부산의 이 자갈치 시장 이런 데 가면요, 시락국이라고 써있는 음식점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 멸치를 푹 구워 만든 시래기국을 시락국이라고 불러요. 야, 영양면에서도 아주 완벽하네요. 네, 그리고 이 무청의 요 살짝 그 뭐랄까요, 시원한 맛이랑 이 멸치의 그 궁합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부산에 가시거나 아니면 멸치 신선할 때 요 시래기를 잘 그 물에다가 불려가지고 멸치 넣고 푹 구워 드시면요, 정말 영양탕이 따로 없습니다. 네. 예, 그리고 경상북도에는 이 멸치랑 그다음에 우리 왜 호박 오가리라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 호박 시간에 잠깐 이야기는 했는데요. 호박을 이렇게 돌려깎기 해가지고 말려뒀다가 그거를 이 요맘때 이제 멸치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호박을 살 불려가지고 찹쌀을 풀을 같이 풀어가지고 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집간장으로 간을 만들어 먹는 멸치 호박 매집이 있어요. 이거는 약간 호박죽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 이 호박 매집은 또 말렸다 보니까 쫄깃쫄깃하거든요. 네. 씹는 맛이. 거기에 멸치까지 넣으니까 약간 호박 멸치국 같기도 한데 찹쌀풀을 풀어서 호박국 같기도 한 좀 특별한 맛의 호박 매집이 완성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경상북도에는 또 묵은지를 넣고 멸치를 지져서 먹는 멸치 김치 갱식이라 부르거든요. 저는 이 음식을 정말 겨울철도 너무 좋아하지만 이 묵은지, 특히 이 묵은지의 그 깊은 맛이랑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약간 그 왜 시큼한 맛이 있죠. 네. 그런 거에 이 육수랑도 너무 잘 어울려서요. 이 멸치 지짐이를 한번 해 먹으면 한 번 먹으면 생각나는 요 멸치 지짐이가 있고 네.
그냥 경남 거창 쪽, 확실히 이 남해 쪽에 많이 잡히죠. 남쪽에 그 바닷가 끼고 있는 마을 쪽의 음식이 많이 설명이 되는데, 이 경남 거창에는 고추 멸치 다대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양념 같기도 해요. 말하자면은 고추를 이 말린 멸치를 이건 쓰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까 왜 대멸이나 중멸 정도 되는 크기의 멸치를 골라서 내장 빼고 머리 따고, 그 다음에 거의 이렇게 다지듯이 예. 멸치를 송송송송 써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이제 집간장을 같이 붓고, 거기에 이제 고추를 쫑쫑쫑 같이 약간 매콤한, 경상도 쪽은 또 매콤한 맛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렸던 고추 다진 거, 멸치 다진 거, 집간장을 붓고 약간 자박하게 이렇게 뭐랄까 담궈두는 거예요. 네. 그럼 약간 숙성되면서, 고추도 사실 채소 중에서 제일 감칠맛이 많이 나는 채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고추의 감칠맛과 그 단맛과 살짝 매콤한 맛, 그리고 멸치의 그 지금 우리가 그 항상 말하는 짭조름한 그 맛과 감칠맛, 그리고 또 간장까지 들어가니까 이게 거의 말하자면 만능 양념장처럼 양념이군요. 네. 예.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한번 그 입맛 음식으로 직접 들어보면서 이야기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붓고찌하고 메르찌하고 믹서에서 갈아서 그 간장 넣고 조금 보글보글 끓여서 그런 걸 그 조미료에서 베이스가 된다고. 요거 만들어 놓으면 이제 어디에 활용할까 여기저기 도전해 보기도 좋겠네요. 네, 지금 들어보시면 약간 혹시 외국 분인가? 그 이런 일본 생각이 드시죠? 분이신가 싶었어요. 예. 네, 이분이 이제 제가 만났던 이제 제일교포 분이신데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이 경상북도 안동 출신의 이 교포셨는데, 할머님이 해줬던 이 고추 다대기를 잊지 못하시고 꼭 만들어서 냉장고 저장해 놨다가 모든 음식의 베이스로 해 드시고, 그 중에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 왜 잔치국수에 먹잖아요. 네. 국수만 말아서 이제 따뜻한 물 붓고 요 다대기만 부니까 네. 그냥 즉석 국수가 되더라고요. 야, 이게 이렇게 내려오면서 기록이 되네요. 네, 야, 진짜. 그래서 정말 멀리서 그렇게 해드신 거 보고, 와, 이 맛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입에서 입으로 이어져서 그 맛까지 이어지고 있구나 싶어서 놀라웠습니다. 입맛 음식의 힘이네요, 힘. 야. 네. 뭐 남해, 통영 다 멸치 요리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데 또 다른 입맛 음식들 계속 이어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제 남해 쪽은 죽밥 멸치로 쌈밥을 많이 해 드시잖아요. 이 멸치를 살짝 그 고춧가루랑 간장 넣고 살짝 이렇게 볶아가지고, 볶는다고 해야 될까, 조림처럼 해서 여러 채소랑 같이 싸먹는 이 남해에는 멸치 쌈밥이 아주 유명하기도 하고, 네. 특히 이제 부산 기장에는 멸치회를 또 떠서 드시는, 얼마나 신선하게 먹을 수 있을까 해서 참 부럽기도 했었거든요. 거기 가야만 이제 회로 먹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바로 이렇게 우리까지 오기에는 다 죽어버려서 먹지 네. 못하는 음식이죠. 그리고 저는 특히 지금도 이제 최근에도 제주도 갔을 때 꼭 이제 새벽에 딱 도착하면 바로 먹는 음식이 저는 제주도의 멜국인데요. 네. 이 멜국은 우리가 보통 아까 소개했던 남해 쪽이나 부산 쪽이나 경상도 쪽에서 먹는 조금 칼칼하게 먹는 음식이 아니라요. 정말 제주도에서 나는 왜 그때 구억배추라고 하는 그 배추가 쌉쌀한 갓향이 좀 나는 이 결구가 되지 않는, 이게 우리가 보통 아는 배추가 이렇게 딱딱하게 모이지 네네. 않고 퍼져딱 풀어져 있는 배추인데 아주 씹히는 맛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 배추를 송송송 썰고요. 그 다음에 손으로 찢기도 하죠. 찢어서 그냥 끓는 물에다가 배추 풀고, 그 다음에 이 싱싱한 멜이라고 부르거든요. 멜을 넣으면 사실 음식이 끝이에요. 정말 너무 간단한데요. 맑은 국인 거죠. 예. 맑아요. 근데 맑은데 여기에 이제 다진 마늘 좀 넣고, 다진 고추 조금 넣어서 먹으면 뭐랄까, 멸치나 이렇게 깔끔하게 먹는 음식법이 있구나 싶을 정도로 배추의 단맛이랑 그다음에 풋풋한 그 채소 향이랑 그다음에 이 멸치의 그 뭐랄까 맑은 육수가 우러나서요. 정말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제가 좋아하는 제주도 멜국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꽃멜이라 그래서 아까 왜 대멸 정도의 큰 멸치가 잡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꽃멸치젓을 많이 담아놓고 이제 돼지고기 먹을 때 폭폭폭 끓여서 이 젓갈로 찍어 먹는 꽃멸치젓도 있죠. 야, 멜국은 진짜 아침 식사로 딱인 것 같아요. 예. 그죠. 이 멸치하면 또 우리는 칼슘이 네.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네네. 아이들한테 어떻게든 좀 먹여서 뼈 튼튼해지고 좀 키도 크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눈이 보이기도 하고 작은 멸치를 통으로 먹을 때는 맞아요. 조금 이 거부감도 있는데 요런 거 좀 잘 열심히 좀 먹을 수 있게 만들 방법이 있을까요? 네, 보니까 이제 이 멸치가 이제 사실 보기에 약간 아이들이 볼 때도 좀 불편하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은 완전하게 가는 건데요. 갈 때 이 주의해야 되는 게 이 머리와 내장은 꼭 떼시고, 그 다음에 불에다가 볶으면 이 비린 맛도 좀 사라지고요. 고소한 맛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믹서기 한번 부르르 가셔가지고 이제 뭐 전 같은 거나 이렇게 뭐 이렇게 구이 같은 거, 달걀 프라이 이런 거 할 때도 풀거나 아니면 계란찜 이런 것도 괜찮고요. 아, 그리고 국을 할 때도 이 가루를 풀었으면은 이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이들도 잘 먹는데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이게 멸치를 건져낼 수가 없으니까 네. 신맛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래 끓이지 마시고 마지막에 이제 음식을 하고 마지막 조리할 때 한번 싹 푸셔가지고 이 육수처럼 사용하시면 깔끔하면서도 아이들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이 음식이 됩니다. 네. 아, 오늘 멸치 이야기 정말 재미있게 나눴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자연밥상, 그죠. 예, 입맛음식가 네. 하미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날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정말 더웠죠? 오늘도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은 조금 선선한데요. 한낮엔 서울 27, 대전 28, 부산 22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대기는 상당히 건조합니다. 서울과 일부 경기 내륙, 강원도, 충청권 내륙, 전남 동부, 제주 산지 등에 건조특보 발효돼 있으니까요. 산불 등 화재에 일어나지 않게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톱 김준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다시 700명 위로 올라왔죠? 예, 어제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731명인데요. 지난 14일 이후 일주일 만에 다시 7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지난 주말 들어 감소 추세를 보여서 500명대를 기록을 했는데 다시 700명대로 증가함에 따라서 4차 유행 우려는 아직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서울에서 211명 그리고 경기에서 225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수도권 집단 감염 우려도 여전한 상태입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어제 중대본 회의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대를 넘나드는 상황이 2주 연속 이어지다가 오늘 다시 700명을 넘었다. 그래서 당시의 재반 여건 이런 상황을 종합할 때 긴장감을 견지하면서도 지나친 공포감과 불안감은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백신을 언제 맞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니까 정부에서는 11월이면 집단 면역에 이를 수 있다 이런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 일단 11월 집단 면역이 달성 가능하냐 아니냐 이런 거를 요즘 여러 논란들이 있는데 어제 홍남기 총리 직무대행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 150만 명까지도 접종 가능한 역량을 한국 정부가 가지고 있고 11월까지 집단 면역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하반기에 들어오는 백신 물량까지 한다면 11월에 3,600만 명 정도가 접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파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몇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부가 한국에서 생산되는 물량들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지금 적극적으로 강구 중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속도감이 있는 백신 접종을 위해서 질병관리청이 대상자를 정해서 지자체에 통보하는 게 현 시스템인데요. 이거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방역당국은 백신을 보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가 어제 러시아산 스푸트니크 V 백신을 포함해서 다양한 백신의 공개 검증을 청와대에 요청했다고 밝혔는데요.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전략 아니냐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또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 송영길 후보라든지 이런 후보들이 지금 최근 새로운 백신 확보를 해야 되고 그거를 검증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지금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40대 간호조무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사지마비가 왔다 이런 게 지금 많이 좀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저께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 여성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글을 올렸는데 지난달 31일에 사지마비 증상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판정을 받았는데 이게 백신의 부작용의 하나로 알려져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한 지원 방안 마련을 지시를 했는데 일단 이 해당 여성 측이 지난달에 피해보상 서류를 아직 제출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접수가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달까지 접수를 하면은 5월 달에 백신 피해보상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로 이제 당선이 됐죠. 박형준 부산시장 두 명이 어제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어떤 얘기들을 나눴습니까? 예,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두 명의 시장을 어제 만난 건데 전직 대통령 사면 얘기가 나왔어요. 박형준 부산시장이 먼저 말문을 꺼냈는데요. 네. 청와대 관계자가 이렇게 전했습니다. 오늘 오찬에서 박형준 시장이 불편한 말씀을 드리겠다면서 전직 대통령,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이죠. 최고 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저렇게 계셔서 마음이 아프다. 저희 두 사람을 청와대로 불렀듯이 큰 통합을 위해 재고를 부탁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감되어서 가슴 아픈 일이다. 고령이고 건강도 안 좋다고 해서 안타깝다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통합에도 도움이 되도록 작용돼야 된다.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면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기보다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보겠다 이 정도 취지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건축 기준 완화에 대해서 좀 요청하는 그런 말을 했다고요? 예.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전진단을 강화했는데 이는 사실상 재건축을 원천 봉쇄하는 효과가 있다. 취임 후 건축 50년 된 서울 여의도 시범 아파트를 갔는데 겉으로는 살만해 보이지만 들어가 보면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폐허화됐다. 한 가지 부탁드리자면은 대통령이 시범 아파트 같은 재건축 현장을 한번 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입주자들이 쉽게 재건축을 할 수 있으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부동산 이익을 위해 멀쩡한 아파트를 재건축할 수 있다. 그러면 낭비다. 그리고 이게 부동산 가격을 또 뛰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중앙정부나 서울이나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와 서울시가 한 번 더 협의를 하라. 그리고 필요하면 현장을 한번 찾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완곡하게 일단은 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있었는데 이번에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어요. 예. 지난 1월에 1심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겼거든요. 예. 그래서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제 승소 판결을 내린 거예요. 이제 이게 넉 달 만에 뒤집힌 거죠.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를 했습니다. 각하라고 하는 거는 아예 이 소송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2차 소송의 재판부는 일본 정부의 국가 면제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 국가 면제라는 거는 네네. 한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한국에서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일본에서도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 수 없다 이런 약간 국제법상으로 통용되는 그런 관습 이런 건데요. 일단 위안부 출신인 이용수 할머니는 어제 법정에 있다가 패소로 기울자 법정을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기자들을 만나서 너무 황당하다. 결과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는 말밖에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서 또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로 갑니다. 꼭 갑니다. 이 얘기를 여러 번 반복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IAEA의 반응에 대해서 조금 그 분노가 있었는데 IAEA 사무총장이 그 한국이 그 검증하는 데 참여하기를 바란다 이런 메시지를 냈다고요. 예, 어제 이제 한국 언론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죠. 사무총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의 방류에 대해 가장 큰 우려를 나타낸 곳, 그 국가 중에 한 곳이 한국인데 오염수 방류 과정을 모니터링할 국제조사단에 한국 측 전문가들이 참여하기를 분명히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국들의 반발이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무마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요. 그로시 사무총장은 또 연내에 오염수의 방류 기술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팀을 일본에 보낼 계획이고 자신도 방류 시작 전에 일본에 가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어떤 검사, 조사, 인베스티게이션이라는 게 아니라 어떤 확인하는 절차다라고 해서 뭔가를 이제 뭐 제동을 건다든지 이런 거는 아니라고 좀 선을 그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와 원전에서 나오는 냉각수는 다른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을 했지만은 어쨌든 오염 처리 과정을 거치면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버릴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하, 네. 뉴스브리핑 뉴스톱 김준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목요일 순서 함께하셨습니다. 아나운서 김재용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6시 15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애송하는 식구 중에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가